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수요 난장판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번 하고 나면은 종편에서 너무 많이 우리 수요 난장판을 비평을 해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오늘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로 거듭난 최강욱 전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봉 목사이자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는 응원봉, 매불쇼엔 최진봉. 아유, 공라인이 대세죠. 네, 고맙습니다. 라인에 지금 붙질 않고 있잖아요. 라인에 붙어줘야 되는데 라인에 지금 붙질 않고 있어요. 예, 그걸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문제의 인물입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가 수요 난장판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저에게 전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을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지난번에 난장판 만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심했어.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윤의 신엄마부대 대표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입니다. 이 방송을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1000% 보실 텐데 정말 건강 꼭 캐치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제가 아내분 약간 수십 년 동안 허상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부 전화 드렸는데 마침 아내분이 계셔가지고. 야, 결국 아프니까 부인 찾아가시네. 제발 좀 제 아내분께 퇴원하시면 걷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지금 수술을 했습니다. 네. 다 윤석열 때문이에요. 좀 작가님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모습으로 빨리 다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 끝나고 이 뉴스가 났어요. 요거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도 수거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약간 면이 섰죠. 면이 그래요? 야,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대상자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여기 들었다고 막 뻐기고 다니고 그러대. 수거 대상 아무개입니다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니고. 이준석. 누구라고 난 말 안 했어. 이준석 했어요. 근데 뻐길 일까지는 아니지. 네. 이 굉장히 사실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들어가 있던데요. 저는 안 들어갔죠. 등회품이지 등회품. 문재인 정부 행정관 이상. 등회품. 유시민 등 몇 명, 이준석 외에 몇 명 이럴 때 들어가는 등회품. 거기는 호명하지 않아. 야, 거기. 네, 살다가 이준석 한동훈이보다도 못한 인생 살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 근데 그 수거 처리 방법을 보면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럼요. 무시무시해요. 뭐 배 타고 내보냈다가 폭발을 시킨다는 등, 수류탄을 활용한다는 등, 북한군을 이용한다는 등, 중국의 용역업체를 이용한다는 등, 뭐 진짜 무시무시해요. 무시무시해요. 네. 근데 그게 뭐 마치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막 허황된 소설쯤으로 그렇게 지금 그걸 격화시키고 있는데 계엄이 해제되고 김용현 장관이 노상원이한테 전화했어요. 해제되고 상원아 우리 어떡하냐. 노상원한테 이게 간단치 않은 수첩이라니까. 나치가 처음에 집권을 했을 때 히틀러가 이제 독일국 총리로 그 지명을 받았을 때 그 뒤에 벌어질 일을 거의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렇지. 사람 약간 그 히틀러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 보수 정당이나 정치인들 쪽에서 쟤 뭐 근본도 불확실하고 그렇긴 한데 연설도 잘하고 재밌고 사람들 와와 몰고 다니니까 쟤 올려놓고 우리가 좀 써먹지 뭐. 바지 사장처럼. 윤석열 스카우트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스카우트해가지고 힌덴부르크 대통령이라고 그 1차 대전 때 독일군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는데 독일국 총리로 히틀러를 나치당 대표 히틀러를 지명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거든 모든 게.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살벌하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시작한다고. 트럼프도 비슷하잖아요. 트럼프도 옛날에 만화 소재였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 나온 데는 막 웃고 막 이런 거 했는데 두 번이나 돼버렸어. 이게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순간순간 위험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단전도 진짜 시도했었고. 시도했었어. 그 5분만 빨리 시도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근데도 무슨 이게 개몽령이다. 근데 바보들이 왜 지들이 지하 1층에 있으면서 지하 1층 부를 것 같아? 이거 몰랐겠죠. 이거 복잡하겠죠 그게. 그러니까 무조건 다 꺼졌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거의 그랬대요. 그렇고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가지고 다시 켰다는 거잖아요. 나가야 되는데. 그거 끄면 다 꺼지는 줄 아는 것 같아. 지네 아파트 하나 내리면 다 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있는데 불 꺼지니까 끄다 이렇게 힘들지. 애들이 아주 잔인하고 준비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약간 좀 멍청하긴 하더라고요.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것도 봐도
홍장원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다 다 자백하고. 예, 자백하고 거짓말 다 들통나고 아니 엉망진창. 김건희하고 국정원장 통관의액을 왜 내나? 홍장원 잡으려다가 홍장원. 네. 와 진짜. 윤석열이가 질문할 때마다 자백하고 네. 잘해요 진짜 인물들이요 정말. 진짜.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덕에 아무튼 살았습니다. 원래 상대방의 수비 실수가 있어야 골을 넣는 거예요. 축구에서도. 근데 그들은 멍청했는데 또 솔직히 저 정치인 칭찬한 적 거의 없는데 국회의원들 너무 잘했고 빨리 정치관들 잘했죠. 너무 잘했죠. 근데 이게 정치인을 칭찬하지 않는 언론의 속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좀 그거를 가벼이 다뤄요.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인들이 정치인을 졸로 보거든요. 실제로 속마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번 긁어버리면 언제든지 아웃시킬 수 있는. 네. 만인에 대해서 의리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표를 얻어야 계속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만인에 대해서 의리인 관계에 있고 물론 윤석열은 자기가 갑행세를 하니까 저렇게 골로 간 거예요. 원래 정치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겉보기로는 을처럼 행동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인데 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많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을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허리를 딱 세우고 당당하게 한번 논쟁해 보자 이러면 노무현 대통령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도 그런데 판사들도 법정에서 보면 이상하게 원래는 의심이 가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라. 이게 헌법과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인데 네. 의심스러우면 유죄로 하거든. 특히 정치인과 그 정치인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요. 판사 출신이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법정에 오면 예컨대 고발사주 사건 손준성 검사 경우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자까지 다 찍혀 있지만 그래도 이 고발장을 제3자가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네. 합리적 의심이 완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죄 이렇게 줬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뭐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이재명 측근 이런 사람들은 구글 타임라인 가지고 부재 증명을 다 해도 배척. 이게 언론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네. 판검사도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시험 봐서 뽑힌 사람들의 이상한 엘리트 의식인데 국민이 선택해서 선출한 공직보다 시험 봐서 들어간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고 봐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정치 혐오를 표현하고 정치인을 비하하고 이런 거를 자기의 어떤 위상과 자기의 지성을 뽐내는 방법으로 이걸 쓴다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에 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특히 이게 심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뭐 SNS 때문에 또는 뭐 유튜브 때문에 뭐 극우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소통해서 서보지법 때려부시고 폭동 일으키고 했다고 해서 막 SNS 위험하다 막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네. 근데 그게 없었으면 이재명 대표 라이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국회로 쫓아갔겠어? 나도 이거 불편한 지점이야. 네, 그리고 국회 포위해가지고 진짜 문자 부시고 다 끌어내도 국민들 알지도 못해. 네. 언론만 딱 잡아버리면. 맞아. 그리고 우리가 이동통신과 이 유튜브와 SNS 덕분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이 다 알았고 그 시민들이 그걸 저지하는데 곧바로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자기 당 의원들을 단톡방에서 다 불러들이고 네.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쫓아가고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명함을 다 봐야 되는데 언론 덕분에 우리가 계엄령을 저지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 전혀 아니죠. SNS 덕분에 유튜브 덕분에 저지한 거예요. 네. 우리가 80년 광주 때는 광주만 고립시켜놓고 언론을 통제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그렇죠. 제일 큰 차이가 그거예요. 네. 80년에 계엄령하고 이번 2024년에 계엄령하고 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낸 몇 가지 중에 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뉴미디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미디어는 매번 SNS의 해악만 이야기해. 유튜브의 해악만 이야기한다니까. 그래놓고 자기들도 유튜브 따로 하잖아. 구독자 늘리려고 애를 엄청 써. 저 때거야. 계속 외치면서. 진짜 너무 가증스럽다니까. 아니, 원래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걸 더 발현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해도 조회수는 안 나오고. 그렇지. 아무리 해도 안 봐주고. 네. 그러니까 욕이나 해야지 뒷구멍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난번 매불쇼 위상을 확인해 준 거예요. 매불쇼에서 제가 한 말을 가지고 막 그 썸네일에 붙여갖고 난리 올리면 났어요. 조회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1등의 아픔이거든. 우리 아파요? 최욱 선생은 너무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해 드리도록 하죠. 이거 너무 아파가지고 조금 무섭기까지 했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바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지난번 수요 난장판에 나와서 인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때도 야 이거 괜찮겠어요라고 했지만 이 정도 난리가 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없이 많은 언론이 일주일 내내 이것만 다루는 거야. 이것만 다루진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런 또 과장된 반응을 보이면 안 되지. 여기 유튜버의 해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다루고 지금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많이 다루긴 했어. 어마어마하게 다뤘죠.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흐뭇해요? 큰 나무 밑에 숨으니까 내가 거의 같이 나온 건 아무도 몰라. 본 사람들. 웬만하면 최강욱은 타겟팅 되기 좋거든. 근데. 웬만하면 써먹었을 텐데 워낙 큰 나무 옆에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유시민 작가 그거 혹시 보셨어요? 나온지도 몰라. 나온지도 몰라. 그건 아주 좋네요. 말하자면 악플이 많이 달리는 기사인데 우리 지난번 방송 어마어마했어. 왜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댓글 읽기. 네. 악플 읽기. 네. 그런 느낌으로 오늘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게 그 반응들을 보면 저도 다 살펴봤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어 그 안에. 지금 이 탄핵 정국의 본질적인 어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왜 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민주 세력 사이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면서 저쪽에 발언권을 그렇게 많이 주는가? 왜 여론조사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가? 도대체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평론하는 비평가들은 왜 저러는 건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근데 이 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언론사도 혼냈고 평론가들도 혼냈고 정치인들도 혼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문에서 박살을 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당사자가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안 돼. 거의 어쨌든 유시민 작가님 관련된 얘기밖에 없었잖아요. 내가 한 개만 우선 할까? 네. 내가 제일 초기에 나온 반응 중에 하나인데 입틀막. 입틀막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고민정 의원이 맞아. 이제 일극 체제 얘기하면서 입틀막 윤석열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제일 내 눈에 띄는 악플이었어. 저는 그게 요 부문은 이제 정치인 부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못하죠. 공권력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언제 입틀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재명과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 뭐 어떤 세력을 비판하는 거는 건전한 표현의 비판.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표현로. 내부적인 다양성이고 그렇죠. 그 내부에서든 밖에서 누군가 자기들이 한 주장에 대해서 그거 이런 문제 있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면 그래 입틀막이래. 말이 안 돼. 야 이거 진짜 그거 맞는 키다. 야 너님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맞는 키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는 비판은 내부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민주적 행동이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입틀막이다? 저도 그게 근본적으로 저도 궁금하더라고. 그렇게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겠냐고. 너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근데 그 특정인을 한 분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다 그 논리로 하거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고 다양성 굉장히 좋은 거다. 필요하다. 그거 막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갈라치기고 밀어내기고 축소시키는 거고 입틀막이라고 그 논리는 다 같이 쓰는 논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악플이야 일종의. 요건 악플이다. 그건 악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요건 악플. 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 기분 나빠. 이렇게 악플 쓰는 거야. 이게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그동안에 이제 입 닫고 조용히 있으니까 자기 존재감도 없고 어디 가서 이렇게 댓글 공격으로 상처받을 일이 없었는데 유 장관님이 언급을 해주시니까 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댓글이 달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다는 거죠. 굳이 따져보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말을 어쩌다가 한 번 했는데 언론이 그거를 또 집중 조명해 주니까 이게 커지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 댓글이 막 달리더라. 근데 거기다가 이제 유시민 작가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기 입장에서는 상처다 뭐 이런 논리를 굳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건 굉장히 기분 나쁘다. 아무튼 저는 그 매우 모순적인 그 태도 때문에 저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고 또 하나는 요거는 뭐 유시민 작가님하고 막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팬덤 정치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비판이거든요. 나보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억울해요?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궁금한 거 물어보라고 해서 안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연관은 되는데 이제 뭐 계속 팬덤 정치를 극복해야 된다고. 왜 그래? 왜 나빠? 근데 이제 그게 이른바 친문 세력이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김경수 전 지사가 그 얘기를 하면 근데 팬덤이 엄청 강했던 게 문 대통령이에요 또. 그렇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팬덤 최초로 팬덤을 만들어낸 게 노무현 대통령이야.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팬덤 정치의 개척자들이고 최고봉이에요. 그거 왜 나쁘냐고. 나쁘지 않지. 그리고 그거를 부러움이에요. 부러움. 그거 팬덤이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만들고 싶어서 얼마나 환장들을 하는데 자기는 안 생기는데. 우리 여기 팬덤 있는 사람 누가 있냐고요? 유시민 작가님. 작가. 왜 이래? 나는 광장 안티 팬덤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실 정치도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팬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정치 세력화하고 그것이 다른 정치 운동으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팬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요지를 보면 이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는 거는 이제 이런 논리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다. 그리고 이 일극 체제를 만들어낸 것은 개딸들의 이재명 팬덤이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이재명을 비판하면 몰려들어서 이틀막을 시키려고 그런다.
근데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데 민주당이 이렇게 일극 체제로 되어서 내부 다양성이 없어지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다. 그렇지, 딱 그 논리죠. 요 논리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다 언론에서 다 퍼뜨리는 논리인데 이제 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일극 체제가 좋은지 다극 체제가 좋은지 어떻게 알아요? 선험적으로 일극 체제가 좋다, 다극 체제가 좋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누구나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당 내부 선거를 통해서 대표도 뽑고 후보도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과정이죠. 네. 이 과정이 공정하면 주어진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당원의 뜻이 어떤 한 리더를 중심으로 모이기도 하고 복수의 리더가 공존하는 식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가. 뭐 그렇겠죠. 예, 중요한 것은 주권자인 당원들이 주어진 정치적 상황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나에 달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일극 체제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있는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체제가 있어야 좋은 거야. 이 전제를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누가 정했어 그거를? 이거는 당원 주권에 대한 부정이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두 차례의 당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표출한 그런 의지.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한 판단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재명을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이 현상 자체가 민주주의에 해롭다거나 혹은 나쁜 선거에 불리하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인위적 일극 체제다. 그러면 그 비판마다 마땅하지. 그렇지. 이재명 대표가 무슨 세습했냐고. 왜 만들어낸 말이냐 하면 이재명 독재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재명 독재라고 말하자니까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에는 이재명 독재를 담고 마음속에는 표현은 이재명 일극 체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언어 자체가 타락한 언어예요. 이 일극 체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것이 더러운 말인 것처럼 이 일극 체제도 불순한 동기에서 만들어낸 더러운 말이라고요. 근데 이게 민주당의 정치인이 이 언어를 가져다가 팬덤이 없는 자기 자신의 어떤 분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손으로 써버리는 순간 당원들은 논리적으로는 이것을 논박을 하지 못하는데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를 만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이 달리는 거거든. 그 기사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뭐 이재명 일극 체제는 당연히 해롭다 그래서 대선에 못 이긴다 뭐라고 막 말을 했는데 그 댓글에 네가 뭔데 뭐 내가 뽑았어 뭐 여론조사 압도적 1등인 대표 보고 무슨 소리야 뭐 지금은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지 뭐 딴소리 하고 있어 이런 댓글이 막 달려요. 네. 그럼 이거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차분히 논박을 못해서 그렇지 왜 그런 댓글을 다냐 하면 내가 당원인데 내가 지지자인데 그러면 내가 투표해가지고 독재 체제를 만들었단 말이야 마상을 입는 거지. 그래서 격하게 반응이 더 격하게 세지는구나.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야 이재명 독재야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정치인은 민주당의 어떤 경선에 나가서도 통과 못해요. 앞으로. 당원들이 투표하는 어떤 선거의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한테 이렇게 마상을 입히기 때문에 네. 그 경선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딴 직업 알아보라고 한 거거든. 그 얘기를 너무 내가 건너뛰어서 했어. 너무 짧게 했어.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인신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벌써 안 맞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공직선거에 나가려면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되고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면 당원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날마다 페이스북 글로 당원을 모욕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어떤 선거의 후보 경선에 나가도 당원들의 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당을 바꾸지 않는 한. 네. 그 임종석 전 실장이 또 바로 반응을 냈어요. 뭐라고요? 예,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요.라고 해서 이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겁니다. 인격적 공격. 마상 입으셨네. 그러니까 인격적 공격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표현하는 건 내 잘못이야. 나는 요거 좀 동의되던데.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고 하면 그거는 너무 셌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축약해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세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떤 지적에 대해서 조금 더 격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제 경험에 비춰보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찜찜하게 자기도 알고 있는데 그걸 딱 짚어주면은 팍 터지거든요 이게. 네. 그걸 요새 전문용어로 긁힌다고 해요. 긁힌다.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전에 이제 이 본인들이 각광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 네. 정치인으로서 슈퍼스타였죠. 혹은 유망주로서 각광받던 시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시기에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게 카리스마형 리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능력과 어떤 조직력
을 바탕으로 해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받들면서 추종을 했어요. 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그게 극복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지도자가 대중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만들었어. 이런 자부심을 이제 사람들이 느끼고 지지자들이 함께 울고 이런 그렇죠. 게 생겨버렸는데 예. 그게 지금도 과거에 봤던 그런 카리스마형 리더의 모습만 남아 있고 이 바뀐 현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나 관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이게 놓치고 있는 거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그 안에서 함께 인정을 받고 성장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지도나 이런 것들은 이재명이 막 엄청나게 탁월한 업적을 세워가지고 야 나밖에 없어 따라와 내가 빛을 비춰줄게 이런 게 아니거든. 적어도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이 사선을 넘은 동지라는 어떤 그 연대의식이 생겨버렸어요. 이재명 대표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법적으로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계엄령까지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도 희한하게 이 양반이 그걸 자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짠한 마음도 있지만 동지의식, 연대감을 느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앞장서가지고 제가 지금 1극으로 가야 되니까 나머지들 다 눌러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거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딴 사람들이 자꾸 고개를 쳐들면. 근데 그 현상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옛날 개념으로 꼭 그러잖아요. DJ가 김종필하고도 손잡았는데 네. 지금은 잡을 그래? 필요가 없어. 나한테 그래 이거. 그때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고는 정권 교체를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하니까, 예. 조건이었기 때문에 방법으로 그걸 선택을 한 거지 도덕적으로 그것이 바람직해서 한 게 아니거든. 그런 거죠.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그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 잠깐 한번 해볼까요? 저도 근데 그날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가장 애정 어린 저는 인물평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심지어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미래 정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 예, 그런 말이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당사자도 그게 좀 못마땅했던 것 같던데 당사자조차 아니 이제 접수는 안 된 것 그런 것 같아요. 같은데. 아 접수가 안 네, 됐어요. 제가 이제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나오는 비평들을 쭉 살펴봤는데 유튜브까지 다 포함해서 네. 그 어제 박구영 교수가 네, TV조선 TV조선 그 가짜뉴스요. 유튜브에서 그 왜곡해서 가짜 뉴스 만들어서 뭐 2030 예. 폄훼했다는 그 영상 만들어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당직을 그만뒀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언론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내지 왜곡 보도 또는 프레임 전쟁의 기본 양식이에요. 아, 너무 근데 심하던데. 이제 제 경우에도 보면 평론가들이든 정치인들이든 그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다 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쭉 검색하면서 본 거는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하고 JYP 김포 JYP인가 박진영 씨 박진영. 그 두 분이 확실히 봤더라고. 네. 네, 그 전후 맥락을 다 기본으로 깔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 두 분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을 한 경우를 못 봤거든요. 아 그랬나요? 네. 오. 그러니까 기자들은 안 보고 쓰는 건 물론이고 제일 처음에 그 기사를 쓴 게 어떻게 나왔냐가 다 결정해 버려요. 아.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처음에 그 기사를 보고 그 방송에서 일부를 뽑아가지고 이상한 기사를 만들잖아요. 인신공격한 것처럼. 그러면 모든 평론가들이 그것만 보고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비평을 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떠드는 거예요. 와, 그럼 그게 매부쇼가 되는 거네. 매불쇼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속상하네. 아니 국힘 정치인도 막 뭐라고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아주 진지하게 뭐 말을 하는데 누구지 그 누구더라? 재섭. 아, 김재섭. 네. 자,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0년대 조선 노동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닮지 않았나. 지금 유시민이 원하는 민주당은 과거의 유시민이 망한 사회의 예시로서 비판하던 북한의 모습이 아닌가. 스스로를 자유주의자라 칭하며 전체주의를 경멸하던 게 유시민 본인 아닌가. 극우 집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게 전체주의를 얘기하고 기가 막힌다 진짜. 야, 유시민이 아무리 잘못해서도 내란 우두머리보다 잘못하진 않은 것 글쎄 같아. 말이야. 아니 내가 계엄령을 발동을 하기를 했어. 무슨 뭐 수거 계획을 세우기를 했어. 단전 단수를 지시를 하기를 했어. 아, 진짜 그러게. 비겁하다. 니네 수령이나 비판해.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하면서. 그러게, 이거 진짜 너무 좀 과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형적으로 악플이죠. 이건 악플이다 진짜. 네, 이건 악플인데 이건 악플이다. 명색이 대한민국에 내가 낸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야. 자가 이거는 이제 좀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모기한테 대포를 쏜 거 비슷해. 저 우습게 얘기를 하면. 네. 어디다 대고 유일체제야 전체주의고. 근데 그 뒤도 더 저는 그 뒤가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10년 사이에 유시민의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정치적 야욕을 그의 뇌가 썩어버린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이거 본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인격 모독이에요. 아니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이거는 팩트가 틀리지. 그러니까. 정기 은퇴했는데. 야욕이 없는. 근데 부처님 눈에 부처님 보이고 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 대표를 띄워놓고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총리를 노리는 약속 받은 것 같대. 그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것도 있고. 좋아하시네. 소개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평론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하나. 근데 방송 종편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지가 대권 뛰려고. 이거는 평론가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비평이에요. 오,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우리 최진봉 교수도 다니면서 많이 그런 사람들 만날 텐데 이제 정편에 주로 출몰하거나 유튜브에 나오는 비평가들은 왜 그걸 할까? 아니 뭐 변호사식이나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도 괜찮고 뭐 그럴 텐데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인데 굳이 출연료도 별로 없는 그런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정치적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나?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죠 우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장에 나와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평을 하는데 네. 그 비평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면 네. 네. 첫째는 김건희의 눈에 들어서 자리 받는 거. 아, 진짜 한때 그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치단 사람도 있고 막 아, 그래. 진짜 그랬어요, 그거는. 네. 그다음에 지금은 윤석열이 탄핵될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앞으로도 국힘의 스카우트 되거나 혹은 민주당의 스카우트 되는 거. 영입되려고. 예, 그것을 마음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론이 진행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아닌가 뭐 어떤 원칙에 비춰서 옳은가 그런가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지 이게 뒷머리에 항상 있기 때문에 이상한 비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좀 부러운 거야. 야 나도 저 정도 되면 마음만 먹으면 콩만 국회의원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개 눈에는 똥만 보이는 거야. 자기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보니까 비명계 대권주자들을 막 저렇게 까는 걸 보니까 지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관점에서. 네, 나에게 자기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 마음속에 스카웃되는 거, 정치적으로 진출하는 거, 국회의원이 되는 걸 염두에 두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해요. 네. 요거는 악플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예, 이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한 거죠. 저도 그렇게 경각해. 지금 유시민 작가 본인도 그렇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거의 한 네. 18년 이상을 종편에 출연하고 이랬는데 저는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아니, 공직자를 원하는 것 거기서 같아요. 공천을 못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임명직원이에요. 임명직원합니다. 제가 쓸데없이 하지 마시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진짜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으로 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거기 출연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 있다가 진짜 몇 년 만에 이렇게 많지? 가요. 네. 네, 출마도 하고 많아요. 그 떨어지면 또 와요. 또 하다가 떨어지잖아. 그럼 또 다시 와요 종편에. 또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 출신이든 누구든 이런 분들 중에 또는 뭐 정치만 하다 오신 분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정치적 발판을 삼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그러다 보니까 유시민 작가님 말씀처럼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기실에 사석에서 이야기할 때랑 그거 하고 들어가서 얘기하는 건 전혀 또 달라요. 네. 그게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자기 말도 모순이야. 예를 들어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방어권에 대해서는 막 공격을 해요. 왜 재판을 지연시키냐 이러다가 윤석열이 나오면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고 왜 그걸 빨리 하라고 그러냐고 왜 현재가 이렇게 빨리 하려고 이렇게 막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안 맞잖아요 논리가. 그런데도 해 막.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비평하는 거는 이것도 자기를 투사하는 건데 그 당이 좀 분위기가 이렇잖아. 거기다가 말 못하니까. 네, 지금 김상우 의원 왕따 시키는 거 봐요. 네. 그래놓고 자기들이 무슨 어느 방송국에서 어떤 왕따 문제에 있어서 어떤 아나운서가 가슴 아픈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이제 왜 막 그 방송국 잘못됐다고 좌파 방송국 욕을 박았는데 지네 당이 맨날 그거 하고 있어 지금. 그 김상우 의원과 탄핵 찬성파에 대해서 하는 짓을 보면 그건 너무 심해요.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 예. 그럼 이건 권성동한테 보내는 쿠션 쳐서 보낸 거네.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신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자기 당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을 한 거지. 비평을 그나마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이해관계 이해타산 계산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하는 사람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고 제가 보기에 더 심각한 사람이 이제 그 사주 받아서 비평하는 사람이야. 가서 이 얘기해. 그런 그런 사람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 평론이 나오는 게 저 이재명이 유시민한테 전화했구만. 저거 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렇게 나오는 얘기가. 거야. 자기 경험 속에서 그럼 살잖아. 예를 들어서 사주를 받는다면 예를 들면 누구에게 사주를 받는 거예요? 저 시민사회 수석실 김대남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자료를 주면서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김건희 비판이 나오면 이런 얘기로 답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에 뭐 심지어 진행자한테까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달라 이렇게 사주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뒤로 돈 줘가지고 평론가인 척 나와가지고 이 사람 괜찮다고 띄워주는 거 하는 것도 있고 다 사주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시끄러맘.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사람별로? 오늘 자잘한 건 그냥 제가 할게요. 그 평론가에도 유형이 다양할 수 있겠군요. 그런 레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잘 보시지도 않겠지만 혹시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말을 들으면 재밌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치인들 정치인들 중에는 좀 저무래기들은 내가 반응을 보여주기를 원하지. 급수를 올리기 위해서. 급수 올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최욱이 여기서 한동훈을 비판했는데 한동훈이 나 언급하면은 그치. 야
되게 효능감 있고 그렇네. 할만 나지. 타격감 있지. 타격감 있죠. 야, 최욱의 헌재에서 김현태가 매불쇼 한번 언급만 해줘도 계속 신뢰받는 언론이네. 그 진짜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그런 점에서 김재섭 의원 오늘 성공했네. 그러네. 반응해 주셨네. 너무 올렸다. 너무 올려쳤어. 안 그런 평론가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누가 있죠? 요즘 내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가 남천동. 오. 사장 남천동. 내가 전에부터 그 헬마우스 눈여겨볼 비평가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오. 요새 좀 그 사람들이 좀 알아주더라고. 야, 임경비 떴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유시민 인증 헬마우스. 내가 진짜 공개하면 어느 방송사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진보 보수 패널들 나와서 토론하는 거 이러면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 그만 부르고 이제 새싹들 좀 키워요. 누구 있냐? 임경빈. 오. 근데 왜 안 부르죠? 그러니까 말이야. 덕시가 인재 양성을 안 해 도대체. 맨 천원책이나 부르고. 이거 참 홍준표나 부르고 말이죠. 바뀌어야 됩니다. 세대 교체해야 돼. 그래야지 젊은 세대들도 시사 정치 좀 재밌게 보고 그렇죠. 관심을 갖는 거지. 맞아, 자꾸 맞아. 머리 하얀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진짜 그게 악플이야. 그렇지. 인정합니다. 아닙니다. 세대 세대 교체. 갈라치기야. 아니 우리 너무하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젊어도 머리카락이 하얄 수 있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 당사자들 반응들도 다 보셨어요? 그럼요, 다 봤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그 김부겸 총리 네. 반응이었거든요. 우리 작가님이 책 많이 읽으시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김부겸 총리가 네. 책 많이 읽겠습니다 하고 책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책 많이 읽겠다. 우와. 반응을 정확하게 했어요. 유시민 선생 하여튼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이제 이런 책들 요즘 많이 나오네요. 이런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이 좀 뭔가 봤더니 해석이 필요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봤을 때 시민아 네가 얘기한 대로 하면 민주주의 무너진다. 나 이 책 볼게. 이랬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마 참모가 조언을 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아. 그 참모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두 명의 공저자가 쓴 책인데 네.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고 그게 원래 트럼프가 등장할 때 그때 쓴 책이에요. 그다음에 속편이 있어.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게 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사실 수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책을 비교를 하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독재자 알아보는 법. 그리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는 제일 좋은 성과를 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미국 정치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제일 원만하게 타협했을 때가 언제냐면 남북 전쟁 끝나고 나서 네.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때는 이제 공화당이죠, 그게. 링컨의 공화당이죠. 이제 노예 해방하고 그래갖고 남부 노예 차별하는 제도를 다 없애고 남부를 연방 군대가 가서 점령하고 그다음에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줬습니다. 흑인들이 투표를 장려하고 그래갖고 막 흑인 하원 의원, 상원 의원이 막 나오고 한 몇십 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연방 군대를 철수시키는 네. 주법으로 이제 선거 이런 거 제도를 다 만들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는 조건으로 연방의회에서는 타협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동안 이른바 짐 크로우법이라 그래서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흑인들을 다시 완전히 참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제도를 10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연방의 통합을 위해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타협과 협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미국을 다시 인종차별의 암흑 속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낸 거예요.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타협과 협상만이 능사가 아니다. 필요할 때는 제도 개혁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국민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에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진다. 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 후편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이 책은 미국 선거제도 정치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 책이에요. 그게 극단적 소수가 의회의 한 축을 딱 점령하고 협상과 타협 없이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관행과 문화, 제도를 만들어놨다. 그래서 총기 규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의료원 문제 아무것도 못 풀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미국은. 못 풀어. 그래서 이 저자들이 사실상 김부겸 총리 선배가 들고 나왔던 그 책의 취지를 부정하는 책을 그 뒤에 냈어요. 이게 트럼프 2기를 앞두고 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책도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잘못 들었네. 진짜. 트럼프 2기에 들어와서 이미 저자들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얘기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셔츠에 유튜브에 내보내신 거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을. 지금 그 책 읽고 그 책 가지고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책 가지고 찍자고
한 참모는 잘라야 돼. 국민의힘이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자꾸 대화 타입을 얘기하면서 개혁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렇지. 여야 합의 안 했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해주는 시국에. 야, 패고 찌르시네. 거부권 행사해 가면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 다 무력화시키잖아요. 그렇죠. 개혁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패고 찔러버리네. 이런 비평가 드물어요. 요새. 처음이에요? 뭘 들어요? 이렇게 패고 찌르는 경우가 처음이라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극단적 소수가 지금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한덕수, 최상목의 상목.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을 제대로 건의를 하는 참모가 있었다면 그 책이 아니고 그 다음 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을 했어야지. 그러면 지금 이 내란의 시대에 딱 맞는 그렇죠. 책일 수 있었겠군요. 그러니까 지금 국힘이라는 108석밖에 안 되는 이 의석을 가진 이 정당이 국회를 운영을 사실상 다 가로막아 아니, 갖고 무력화시켰죠. 뭐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 수도 없이 하고 네. 지금 최상목 씨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에요. 윤석열 권한 대행이지. 네. 윤석열이 앉아 있는 거하고 똑같아. 정확하시다 진짜. 다 거부권 발동하고 여야 합의해요라 그러고. 맞아. 지금 여야 합의 안 해온다고 헌법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버티는 이 마당에 맞아. 그 책 가지고 해서는 형님 이건 아니. 그 책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긁혔다. 처방은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이거를 책을 읽어서 해결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브로맨스로 넘기려고 하다 보니 좀 아쉽네. 그 책 아니에요. 그 다음 책이에요. 책을 아니 요즘도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좀 책을 한정적으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해요. 나는 진짜 좋은 분인데 가까우신 분인데 너무 거기 숟가락 얹지 마세요 그냥. 그냥 좀 가만히 좀 계세요. 다 아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나도 아직도 걱정된다고. 네.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착한 2등이 되라 뭐 이런 조언을 또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통합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통합이란 단어는 참 예쁜 단어죠. 네. 근데 지금 이게 과연 그 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단어인지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통합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네. 실수하는 일이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통합을 했느냐 하면서 유승민 의원 같은 야당 인사들까지도 이 사람들 입각을 제한을 할 정도로 우리는 외연 확장하고 통합을 많이 하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좀 사실이 아니어가지고 논의만 했지 실제 제안은 아니에요. 제안을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철수 씨가 또 나도 제안 안 받았는데 왜 나한테는 사과 안 하냐 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 또 사과까지 이어지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합.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구와의 통합? 예. 도대체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어떤 세력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근데 뭐 대화는 다 누구랑 하든 대화는 할 수 있는데 네. 윤석열이 제거되었으므로 이재명도 제거돼야 민주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통합하라 그러면 그거는 안 되죠. 통합이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거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든가. 그 이야기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김경수 지사가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게 없어요. 아니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거를 말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죠 뭐. 아니 그러니까 얘기보다는 실제로 본인이 움직이면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사람들이 김경수가 저래서 움직이는 거야 하면 나중에 나와서 한번 정리하는 말을 하면 네. 이렇게까지 욕먹지는 않을 텐데 본인 나름대로는 지금 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내일 모레 만나면 무슨 계획을 너 혼자 짰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맞나요? 아니 우리 친구니까 이제 또 만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세게 해 근데 천천히 하세요 살살. 매부쇼에서 만나시면 왜? 안 돼요? 아이고 좀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아니 친구니까 네.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걱정돼서요? 네. 그러니까 그 걔는 뭐 이렇게 딴 맘을 먹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걔가. 아주 그러니까 그 인격적으로 보면 김경수 씨는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인격자예요. 내가 아는 김경수 씨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 좋은 마음을 바탕으로 좋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네. 까내는. 통합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죠. 그럼 그 좋은 얘기를 하는 거고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렇게 세력을 쫙 합쳐가지고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 게 좋고 그걸 네. 누가 반대합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계속 그동안에 김경수가 눈앞에 없었단 말이에요. 네. 감옥살이하고 독일 갔다 오고 이러다가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론은 또 그걸 최대한 키워야지 지들이 여기를 분란을 맞습니다. 만드는데 유리하니까 네. 유용하니까 그렇게 자꾸 하는데 김경수 입장에서는 나름의 플랜으로 또 그런 장이 필요하니까 이제 응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용당하는 측면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실천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자꾸 이제 이게 생각이 괴리가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간극을 좁히고 싶어서 본인의 애타는 마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해보고 나한테만 물어봤어도 야 심상정 아니라 노회찬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내가 그거 보고서 아차 싶더라고. 이거 왜 또 급했구나.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마음이 어떤지는 우리가 다 모르죠. 네. 근데 이제 과거에 알던 그 모습들로 생각하면 김부겸, 김경수 이게 다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고 선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왜 저렇게 될까에 대해서 내가 그 시민언론 민들레의 칼럼에
그 지난번 매불쇼 출연하던 그 며칠 전에 이미 썼거든. 네. 거기도 다 검명을 해서 썼어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누구도 어떤 언론도 네, 보도 안 했어요. 네. 근데 매불쇼가 센 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했더니 엄청 시끄러워졌는데 제가 조금 바람 잡은 측면이 있었던 거 맞아요. 디저트를 다 만들었어. 이 정치적 맥락이 중요한데 지금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 탄핵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우리 최욱 씨가 불안하다고 그래갖고 내가 지난 한 2달 동안 종종 나와서 맞아, 약을 신경 넣고 이렇게 네. 했는데 괜찮다고. 네, 그때뿐이더라고. 예, 울퉁불퉁하지만 계속 앞으로 가질 거다. 아. 지금 울퉁불퉁하지만 여기까지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마지막 정의신문이 이제 헌재에서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증거 채택과 관련해서 한 번쯤 더 있을지 말지 잘 모르겠고. 음. 그러고 나서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하고 나면 그다음에 열흘이고 뭐 보름이고 있다가 선고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3월 중순. 지금 봐서는 3월 초순이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네. 상황이. 그리고 탄핵돼요. 왜 탄핵되냐 하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석열이 하는 행위와 윤석열이 했던 행위와 그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와 그다음에 바깥에서 윤석열 지지자들이 벌이고 있는 일들을 그렇지. 헌법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헌법재판 국힘까지 포함해가지고 국회의원들 하는 것까지 자기들은 헌법재판관들 압박해서 뭐 이렇게 심리 기간을 늘리고 늘리는 것도 늘려서 기각된다고 해서 늘리려는 게 아니야. 네. 어쨌든 민심을 좀 수습하고 자기들이 조기 대선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다른 사건이 못 터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막고 있는 거거든. 네. 근데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끔찍한 거죠. 다시 풀어놓으면 아유. 아니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휘하의 부하들 참모들 군인들 지지자들 난동까지 다 봤는데 네. 헌법재판관 집 앞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떠들어대고 이 동네 집값 떨어져라 이러고 아. 그게 그들 생각에는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해서 뭐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 뭐 악몽이야 이게. 악몽이야. 맞아요. 네. 진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실로 돌려보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유. 8명이 됐든 9명이 됐든 이거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이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면 대선은 되게 저 그전에는 4월 30일 수요일도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5월 7일 그 연휴 때문에 그러면 5월 14일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네. 어쨌든 5월 초에는 대선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핵은 기정사실이고 자기들도 내놓고 지지하지 못한다. 계엄령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내란까지 자기들이 지지할 수는 없다. 아, 내란. 그래서 이제 보도도 하고 뭐 단독 보도도 하고 비판도 하는데 네. 다만 자기들이 민주당 편을 들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국힘하고 민주당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주고 네. 지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을 좀이라도 국힘에 유리하게 바꿔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진짜 이 탄핵을 기각시키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네. 민주당 쪽으로 확실한 우위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 국힘을 편들다 보니까 국힘당 의원들이 하는 내란 옹호 행위를 중계방송을 하게 되고 국힘당 지지자들이 떠드는 뭐 어떤 뭐 전한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아무 내용도 없는 말인데 그거를 그냥 받아쓰기 위해서 옮기고 이런 행태들을 하는 거예요. 맥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맥락 안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아주 특수한 상황이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아. 네.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의 마음은 윤석열 지지자들을 제외한 그 25% 내외로 나는 보는데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정권 교체를 해서 이 뿌리를 뽑고 나라를 좀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예요. 네. 이 조건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막 통합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리고 통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온갖 망발을 부리다가 스스로 나가거나 당원들이 탈락시키거나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당을 바꿔가거나. 그 저 사람들은 이제 다 잊어버렸어. 안중에도 없어. 시원하다. 그 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민주당 잘하네. 이렇게 돼 있는 판국에 누군지 말도 안 하면서 통합하자고 그러고. 이러니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쪽 다수의 시민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거고 언론은 그걸 키워야 민주당 내에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 너무 키워. 그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 보수 쪽이 좀이라도 위세를 회복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래서 그거를 지금 풀무지를 하는 거거든. 뭐 요만한 불씨만 쫙 타오르면 막 바람을 넣고 땔감을 집어넣어서 마치 큰 산불이 난 것처럼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총선 때 뭐 친명행제 비명행사 그 소동 부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김경수 씨나 뭐 김부겸 씨나 이런 분들이 뗄감으로 쓰이면 안 되지. 거기 지금 뗄감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면. 근데 본인들은 그걸 뗄감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올바른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논리적으로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선언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해서 가지는 이 문제가 아니거든. 이게 내가 정치도 안 하는 놈이 밖에서 볼 때 그런데 안에 있는 분들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는 그러면 안 돼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거든. 나는 그렇게 봐요. 그 주변에 참모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죽는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글로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니까 네. 화가 나는 거지.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김경수 전 지사님은 윤석열 정부 시대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오랫동안 거기 계셨다가 왔기 때문에 약간 정치인으로서의 거리감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국 전 대표님도 윤석열 정부에 뭐가 없이 바로 만약에 감옥에 가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자산을 쌓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감옥에 가셨지만 이 정치인으로서 와닿는 거리감이 너무 커요. 두 분이.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님. 그러니까 막 반박하려고 하지 말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제 말이 옳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보는 시각도 있구나. 저것이 혹시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지. 그러면은 김동연 지사 반응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배은망덕하다라고 아주 강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지사가 제가 선거에서 졌으면 배은망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선거에서 내가 이기지 않았냐. 그러니까 난 보답한 거지. 그게 좀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한 게 아닌데 왜 그래? 요거 이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그러니까. 그 귀여운 반응이죠. 요거 좀 귀엽습니까? 예, 좀 짜지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 잘 보셔야 돼. 제가 경기도 선거에서 왜 떨어졌는지 잘 보셔야 돼요.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 왜 떨어졌는지. 언제 나간 거야? 왜냐하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거든. 야 이거는 귀에 들어오겠다. 이제 제가 왜 졌냐하면 네. 그때 이제 한 4.4% 정도 졌는데 김문수하고 해가지고. 네, 졌는데 김문수한테 졌다고요? 그 얘기 왜 합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사람 김문수 씨한테 맞지. 졌죠. 그런 사람들한테 졌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김문수 씨한테 왜 졌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고양시에 살고 있었는데 네. 고양시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고양시에서 지지난 대선 때 경선 후보로 나왔던 최성이라고 있죠. 예. 최성. 네.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더 이상해졌고. 최성 고양시장에 또 말이에요. 고양시장에서. 네. 그 최성 후보가 고양시장 선거에서 9만 표 거의 10만 표 가까이 이겼어요. 제가 몇 표 이겼게요? 고양시에서 2만 표 이겼어요. 네. 무슨 소리냐면 오. 시골 지역에서 왕창 깨지고 도시 지역에서 왕창 이겨야 되는데 이제 부천, 뭐 고양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못 이기는 거야. 네. 이기긴 이기는데. 작가님이. 예. 오. 그때가 제가 이제 국민참여당 후보로서 단일화 경선에서 진표 형님한테 1% 차이로 이겨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을 오래 하면서 민주당하고 많이 다퉜잖아.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어떤 열성 지지자들 마음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민주당원이나 지지자들 중에는 그래도 찍어줘야지 단일 후보인데 네. 라고 해서 찍어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시장은 최성을 고양시에서 찍어주고 도지사 종이는 백지를 던져버리거나 와.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진짜 미웠나 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때 내가 그냥 와. 그러면 이 지방선거 끝나면 민주당하고 통합하겠습니다. 이랬으면 됐을 거야. 이게 그 교훈은 뭐냐 하면 유권자들 특히 지지 기반이 되는 유권자층에게 마상을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할 경우에 반드시 효과가 따른다. 그것이 꼭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 나름대로 정당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민주당의 부족한 점을 공격하고 내가 왜 민주당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나는 틀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당권 선거에 막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이런 당이었다고요. 네. 그리고 당원 주권도 없고 대의원 선거로 해서 네. 선거구에 50명씩 대의원 국회의원이 선정하고 당협위원장 다니고 그때 지구당 위원장이 임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당 총재가 지구당 위원장을 임명하고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임명하고 다시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의원을 끌고 와서 당 총재를 뽑고 이런 식의 폐쇄적인 봉건적 정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점을 계속 이제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처럼 만드는 제도를 했다가 네.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대의원 제도로 가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 당은 안 하겠다고 해서 딴 당을 한 거고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죠. 네. 근데 그게 마음의 상처를 입힌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낙선한 것이 내 책임이라고 봐요. 꼭 이기고 싶었으면 민주당하고 당 통합 선언이라도 하고 선거를 했으면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나 단일 후보야 나 찍어줘 이러고 다녔으니 찍어주고 싶겠냐고. 그래서 낙선한 거거든요. 근데 김동연 씨는 그렇게 안 해서 당선이 됐어요. 자기가 뭐 전략 전술에 능해서 된 게 아니고 대선에 0.7% 지고 난 유권자들 경기도 유권자들이 너무 분하고 지사마저 다 저쪽 당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김동연 잘 알지도 못하지만 뭐 경제관료 오래 했고 뭐 행정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밀어줘서 겨우 이긴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김동연 씨가 하는 거는 다음에 경기도지사 뭐 대통령 경선 나가서 떨어질 거는 그냥 불문 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경기도지사 경선에 다시 나오면 져요. 경선에서.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내가 배은망덕하다고 한 이유를 말해줄게요. 무슨 도정자문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산하기관에 인사할 때 전부 반명. 옛날 도지사 선거할 때 이재명을 정말 치열하게 물어뜯었던 모함하고 물어뜯었던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캠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왜요?
모르죠 그거야. 아, 그럼 아니, 모르고. 그쪽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아, 그럼 그 다음을 염두에 둔 그렇죠. 포석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다음을 염두에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정치를 보는 눈이 없으면. 와. 근데 자기가 함께 손잡고 지방선거를 치렀던 그 정치인에 대한 신의가 얼마나 없는가. 노무현 정신 뭐 개성한다 그런 얘기들 막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정책 이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사람이 대우를 받으려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신의가 있어야 된다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세요. 이 말씀 때문에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사실을 알게 그러니까 돼가지고.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이 전향적으로 몸으로 정치를 익히고 발로 뛰면서 배운 게 아니라 기사로 본 거야. 기사로. 그러니까 기사로 보면 기사만 놓고 보면은 친명의 반대말이 친문이고 친노인 것처럼 지금 써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는 친문 친노를 모으면 친명에 대항하는 자기가 가장 큰 세력이 된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힘을 합쳐서 세력을 더 키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그쪽에 큰 세력이 있다고 자기 혼자 착각을 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으면 나한테 이만큼의 대군이 몰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 그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선 패배하고 이재명 대표를 도왔던 조직이 그대로 가서 도와줬어요. 그럼요. 아, 그래서 우린 다 알지. 당선이 된 그렇지, 거예요. 당연히. 근데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이렇게 좀 배제가 됐어요. 지금 아까 배제된 정도가 아니라 네, 네. 정말 비열한 방법으로 이재명 도지사 후보를 물고 뜯었던 사람들을 거의 다 데려다 썼잖아요. 오, 그러니까 뭐. 근데 그때 그거는 되게 딜을 잘 하셨지. 그 이름도 없는 정당의 대표였잖아. 김동연 네. 당시에 지사가 당시에 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난 그래도 이름도 있고 의원도 3명이나 있는 정당의 대표였는데 흥정을 못 해가지고 백수되고 맞아. 정치는 흥정을 잘해야 돼. 지난 대선 때 일찌감치 합당해가지고 백수가 됐어. 아, 그런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에 이제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낙선한 것과 동일한 이유로 안 될 거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겠네요. 예, 본인을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미 늦었어요. 아, 늦었어요. 기분 나쁘신 거야 그래도. 늦었대. 이거 어떻게 해? 아, 큰일이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인데 아. 이미 너무 긴 시간을 잘못된 길을 갔어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건 또 뭐냐면요. 이 조기 대선은 이제 치러지는데 그때 지금 이런 분들이 힘을 빼지는 않겠죠? 설마? 힘을 뺀다 한들 시도를 한다 한들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이 상황에서 보태도 조금 보태는 거고. 그러니까 네, 빼도 차이가 빼는 없어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는 거는 언론이 계속 뗄감으로써 그러겠죠. 민주당 내 맞아요. 분란을 조장하는 그러겠죠. 그 메커니즘에 지금 뭐 고의적이든 몰라서 그러든 거기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얘들이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노리는 거는 일단 민주당이 시끄러워지는 걸 원하고 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게 흔들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막 분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면 상대적인 정치 저관여층이 볼 때 그렇죠. 이게 이제 환멸을 느끼게 만들려는 그걸로 가는 그렇지. 거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화가 나시더라도 저 뚜껑 닫아가면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민주당, 의미잖아요. 민주당 혐오를 조장하기 위해서 네, 이 작업을 하는 수단으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거를 김을 빼는 차원에서 이런 얘기를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렇지. 그런 차원에서 다뤄도 또 이용해. 이거를 네. 또 막 이용하고 악용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 만나 주잖아요 지금. 음. 후보가 될 사람은 을 중에 을 수프 을이기 때문에 다 만나서 공선이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고 네. 나처럼 밖에서 뭐 가끔씩 비평하는 놈이 뭐라고 떠드는 거는 이것대로 그냥 가는 거지. 왜 내가 무슨 민주당 당원이기를 해?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기를 해? 국회의원이기를 해요. 네. 나보고 뭐 했냐고 묻지 마.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역할과 유시민 작가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물론 목표는 같아요. 저는 두 사람의 목표도 안 같아. 뭐 목표가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권 교체라고 한 큰 가치에서 목표. 그러니까 박구영 교수가 어제 얘기했잖아.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투쟁하면서 잠시 우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뭐에 대해서 내란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면서 잠시 네. 우리가 되는 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다음 어떻게 될지 왜냐면 모르지.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너무 저랑 생각이 비슷하신데요. 저는 지금 당장 빨리 이 내란 세력이 근데 너무 분명히 수면 위로 다 올라와서 그렇죠. 어디가 썩었는지는 보이는 거. 요거 하나는 좀 순기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막 욕심이 생기는 저것들을 정말 압도적으로 이겨가지고. 그렇지. 다시는 저런 맞아요. 소리 저런 짓 못하게. 못하게 해야 그렇지. 되는데 그러고 싶은데 네. 그거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아. 각자 생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이런저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시민 작가는 이건 뭐 진짜 여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단 말이에요. 네,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불안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 이게 가설인데 아직 이제 우리가 증거의 뒷받침을 받아야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직은 그냥 그럴 것 같아라는 가설이에요. 가설인데 지금 이제 갤럽에서 한 지난 10년간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자기들이 매번 조사할 때마다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관적인 정치 성향을 물어봐요. 응답자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보수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관적인 정치 성향이에요. 네. 이걸 보면 되게 50대 50인데
어떨 때는 보수가 조금 많이 잡히고 어떨 때는 진보가 많이 잡히고 평상시에는 맥시멈 한 5% 내외까지 어느 한쪽이 더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때처럼 아주 비상시에 그런 비상한 시기에는 다소 좀 10% 이상의 차이로 어느 쪽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평상시에는 늘 5% 이내에서 차이가 나는 그거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 그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갤럽 데이터를 보면. 신기해. 근데 최근의 조사 데이터를 보면 그저께 나온 JTBC의 조사 이런 것도 그런데 안심번호 전화 조사예요. 면접 조사예요. 전화 면접. 네. 거기서도 미니멈 80개 정도가 보수가 더 잡혀요. 그러니까 1000샘플 중에 80개니까 8% 정도 보수가 더 나오는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네. 네. 그 지난번에 MBC 한 달 전, 한 보름 전, 3주 전의 조사를 보면 한 90개 이상 100개 이렇게 보수가 많이 잡혔고요. ARS 조사에서는 많이 잡히는 데는 200개까지 1000샘플 중에 보수가 더 잡히는 조사도 많았어요. 리얼미터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소리 같은 데서 재밌는 실험들을 하잖아요. 뭐 20대 네. 2030한테 뉴진스 노래 아는지 이제 물어보고. 근데 더 노골적인 조사는 최근에 한 걸 보면 안심번호 조사를 하면서 지역 전화번호를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사는 동네의 지역 유선 번호를 알고 있는지 또는 어디 사는지 물어봐서 허위 답변하면 택 체크를 해가지고 안심번호니까 지역이 할당이 돼 있잖아요. 대구 지역 사람들이 반이 거짓말했어요. 자기가 사는 지역. 아, 저 진짜 쇼킹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표본 오염이 너무너무 심한 조사예요. 그런 증거들이 여러 군데 드러납니다. 작년 2월에는 그걸 어디서 알았냐면 여론조사 꽃에서 수도권하고 충청권 전수조사를 하는데 갑자기 대전 서구월 같은 데서 막 국힘당 후보가 20몇 프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든가 서울의 영등포 같은 데서 막 15% 20% 국힘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튀는 결과들이 나오는 동네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일정표를 딱 찾아보니까 거기가 다 국힘당 경선 시기에 한 조사예요. 아, 그 시기에. 네, 그러니까 1000명 정도가 전화대기를 하면 여론조사 지지율 20%까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가설이 3월이 돼서 이제 후보 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진짜 여론이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2월 여론조사는 보지 마시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방송을 안 봤나 봐 김건희 씨가. 뭐 윤한홍 의원 뭐 이런 사람 이철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보수정당 역사상 최대 승리를 한다고. 아, 김건희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이걸 나왔죠. 그러니까 아무나 꽂아도 되니까 김상민 검사 창원의 창에 꽂아라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미친 거지. 네. 그게 총선 직전이었죠. 지금 여론조사도 그래요. 지금도.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국힘당 쪽이 이 여론을 믿고 이걸 더 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계속 오랫동안 훈련된 전화부대들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이렇게 응답을 해야 ARS든 이제 면접조사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와야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이것 때문에 이 메커니즘이 계속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시 나타나냐 하면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60일 안에 대선이에요. 탄핵 인용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전화를 받을 동인이 없어. 그때가 돼야 진짜 여론 흐름이 나타나는데 나는 이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까지도 지지하는 세력은 25% 내외로 봐요. 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 흐름이 나타나니까 소위 그 민주당의 뭐 차기 주자 뭐 이런 분들이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못 듣고 있다, 민심이 떠나고 있다, 뭐 압도를 못 하고 있다 이러면서 치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다 같은 메커니즘에 같은 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들이거든. 지난 총선에도 그랬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 증거가 명확치 않아서 주관적 정치 성향 빈도나 이런 거로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걸 확고한 증거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는 지표만 변하는 것이지. 실제 민심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계엄 선포 이후 지금까지 실제 민심은 아무 변화가 없고 그 총선 전에 우리 여론조사 볼 때 그랬잖아요. 총선 치를 때까지 한 1년 반 동안 잘한다 못한다가 35대 60으로 고정돼서 왔습니다. 그랬었죠. 아, 윤석열이. 그리고 총선 전 마지막 조사에서도 모든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35대 60에서 총선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지역 후보 득표율은 5.6%가 차이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합승한 거거든 민주당이. 근데 그 5.6% 차이라는 게 결국은 박근혜 탄핵을 겪으면서 그쪽 콘크리트 지지율이 5% 정도 감소해서 그 차이가 난 거예요. 4년 전보다 5%더 차이가 난 거지. 이번에 어떻게 나타날 거냐. 대선 흥미로워요. 나는 5% 정도가 더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 무너졌다. 이제 차마 국힘 정치인들은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주로 2030 남자를 포함해서 70대 남자, 여자, 70대 이상과 2030 남자층에서 많이 무너졌을 거다. 그렇게 봐요. 가설이에요. 2030 남성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뭐 보수화돼 있다. 너무 보수화돼 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좀 제대로 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 잘 살펴보면 스윙보터지. 보수층이 아니다. 옛날에 20, 30대에서 하도 민주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나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20, 30대 남성들이야말로 군인 출동한 거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분들이 윤석열을 찍을 사람들이 글쎄요. 저 캡틴 아메리카 옷 입은 애 빼고는 별로. 걔 40대예요. 걔 40대예요. 아니 그 저기 일베나 DC나 뭐 fem코 같은 이런 남초 사이트에서도
거기다 2030만 있는 게 아니에요. 5060 아저씨들도 많아. 그 남초 사이트지 꼭 젊은이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고.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여론조사를 보고 흔들리는 자체가 네. 야, 지금 찬스가 와서 이재명을 공격해야 돼. 이런 판단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게 민심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 선거 떨어진 놈 얘기 내 그 선거에서 이겼는데 저놈 말은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네. 김동연 지사 같은 분은 저 유시민이 왜 떨어졌냐 그때. 그 떨어져 본 사람이 얘기하잖아. 내가 떨어진 길로 당신이 가고 있다. 연구 방법 중에 사례 연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례 실패 사례. 그렇죠. 케이스 스터디를 잘해야 돼요. 실패한 케이스도 굉장히 좋은 중요하죠.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이 돼야 돼요. 네. 아, 우리 편으로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답노트 정치의 오답노트. 아, 오답 노트니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아, 그러면은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찝찝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검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김성훈 경호처 차장 세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을 검찰이 시켰습니다. 이광우 본부장까지. 와, 이 진짜 대단. 그러니까. 진짜 아예 눈치를 안 보는 집단이야. 그것도 바로 한 것도 아니고 또 갖고 검토에. 있다가 또 쥐고 있다가 검토에. 또 그런 거야. 와, 이건 난 쉽지 않을 거라 봐요. 화내지 마세요. 뭐 화냅니까 이거? 얼마나 절박하면 그러겠어. 뭐가 절박해요? 본인들의 처지가. 아, 본인들 처지가 공공해요? 그 사람들 입에서 뭔 얘기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김성훈 아, 경호처. 경호 본부장, 그 본부장하고 경호차장 이 사람들이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윤석열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내란 모의를 누구누구가 했는지 너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요, 저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오면 곤란해요, 검찰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 말고는 달리 이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서버 까지는 것도 너무 두렵고 아. 줄줄이 이제 검찰 전화가 나올 거니까. 비화폰 서버. 네. 아, 비화폰 지급 장부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없애라고 그랬는데 거기 직원들이 못 없애요. 그래서 지켰대잖아요. 네. 비화폰 통화 내역이 담겨 있는 서버가 또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열리면 곤란해요.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호처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경호처장은 보니까 바지 사장이고 차장하고 본부장이 다 한 것 같더만. 그 김건희 라인에서. 아, 김건희 라인이야. 다. 그러니까 거기를 잡아들이게 되면 검찰의 수뇌부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그거 말고는 이 행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너무 딱하잖아요. 아,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럼 풍자라도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네. 정권 교체되고 나서 특검을 해가지고 네. 따 하고 그리고 이제 검찰은 어차피 기소청으로 가야 돼요, 공소청으로. 그거 또 없어질 기본- 조직이에요. 그거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에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거는 윤석열의 내란이 말뚝을 박은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렇죠. 이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3번이나 기각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검찰이 스스로 더욱 몇 번씩이나 확인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완벽히 확인해 줬어. 그리고 뭐 명태균 씨 수사도 어. 창원지검에서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중간 수사 발표한다더니 아무것도 내용도 없이 그냥 없어요. 중앙지검으로 갖고 온 게 다야. 강혜경 씨 보복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 가지고 진짜. 이제 요거 가지고 거래하려고 그러겠지. 누구와 거래요? 차기 집권 세력하고 거래하겠지. 거래하려고 하겠지. 아. 네. 아니, 그 명태균 얘기 나오니까 또 갑자기 걱정되는데 이번 대선 전국에 보수 쪽은 명태균 리스트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지고 있는 쪽은 또 검찰인데 검찰이 그 장난질 안 하겠느냐?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합니까? 네, 그것도 기본값이죠. 그것도 기본값이에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예 그런 짓을 할 수 없도록. 그렇죠. 수사권 완전 박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권한이 살아있으니까 기존에 했던 수법을 가지고 또 살 길을 지금 찾아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든. 네. 그럴 때 명태균 리스트가 국힘 쪽에 굉장히 유효하고 네. 그다음에 김건희 윤석열의 여죄 지금 하나도 안 들여다본 내란과 상관없던 그동안에 쌓여있던 죄 있잖아. 네. 그걸 가지고는 차기 집권 세력가 또 흥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거 가지고 하듯이.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쥐고 있는 거야. 제일 우려되는 아. 상황은 이런 우려된다기보다는 제일 예측 가능한 상황은 딱 상황을 보니까 검찰은 항상 그거잖아요. 어디가 집권하냐. 그렇죠. 객관적인 모든 지표가 민주당의 집권이 유력하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을 다 없애버린다고 그러지. 네.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 칼인지 보여줄게. 그렇지. 윤석열 같은 애가 또 있을 네. 거란 말이죠. 너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시간만 좀 끌어줘. 바로 입법해서 하지 말고 우리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게. 그러고 누구 리스트 하나 딱 주는 게 살생부. 차례대로 싹 다 죽여줄게. 네.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죠. 네. 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겠지. 근데 이번에는 안 넘어갈 것 같아요. 아, 넘어가요? 네. 아, 그 넘어가면 안 돼. 그거에다가 마이너로 또 위험한 생각이 뭐가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지금 그 윤석열 사단 중에 소위 찐윤들은 이제 동아줄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한동훈이 계열로 분류돼가지고 물먹은 친구들 있잖아요. 얘들이 우리가 살 길로 마지막으로 한동훈이가 대권 후보가 되고 대권을 잡을 가능성에 기대보자. 최악입니다. 저한테는. 그러려면 이 사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지검으로 갖고 가가지고 어떻게든 만져가지고 그건 괜찮아. 명확하게. 왜냐하면 한동훈 씨를 띄우기 위해서 한동훈 사단의 검사들이 했다 이런 거 퍼뜨릴 거 아니야. 한동훈의 지침을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래도 한동훈 씨는 국힘당 당원들의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경선에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계엄 해제 탄핵 찬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그냥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하면 굉장히 팽팽해요. 유승민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근데 유승민 씨가 그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얼마나 1% 나옵니다. 1%. 그렇죠. 그래요? 완전 그게 그 국힘당의 당원 조직 자체가 지금 극우화돼 가지고 거기 누구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합리적인 세력은. 그러니까 저 당이 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한동훈 씨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냥 신당을 만들어서 나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진짜죠. 검찰 애들 수준의 생각으로 어떻게 명태균 리스트에 한동훈의 경쟁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날려서 만들어서 해보려는 생각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김문수가 안 걸리잖아. 그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그 생각 안 하는 거지. 거기 지금 논의되는 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다 걸리지. 다 걸리죠. 안 걸리는 게 김문수, 한동훈인데. 뭐 나경원 어떨지 나경원 그러니까 막 내란 수계를 옹호하느라고 전쟁이 구구 발언하잖아요. 그걸 노리는 거지. 지금. 그렇죠. 딴 사람들이 명태균 리스트로 다 간다. 그러니까 무주공산으로 내가 무혈 입성하겠다. 그걸 위해서 극우화된 당원 베이스에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야. 나경원이. 경선만 통과 한번 되면 나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없는데. 김문수 대신 나를 택할 수 있다. 확장성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는. 야, 근데 오늘 신경 안정제라 그런지 너무 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나와가지고 진짜? 또 걱정되는데. 난 지난번에도 뭐 그렇게 뭐 시끄러울 줄 몰랐어. 그래요? 근데 오늘 또 뭐 별거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는 앞에 인물평 관련해 갖고 시끄러울 것 같고요. 예, 그거는 시끄럽고. 근데 저는 뭐 한동훈 가능성 없다라는 게 저한테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국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한동훈이 가져갈 표가 없다고. 그렇습니까? 그 편집할 때 이거 좀 잘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그냥 내 생각을 말하는 거지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 내가 최근 칼럼에 그거 썼는데 조지 오웰 선생님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얘기를 해줄 권리가 바로 자유라고. 자유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얘기를 해줄 권리가 있을 때 그게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다.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그게 제가 듣기 싫어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꼭 옳다는 게 아니야. 틀렸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인신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그 혹시 일리가 없는지 자기 사무실에서 한 걸음 나와서 한번 들어는 보시라고. 난 뭐 잘난 게 있는 놈이라고. 정치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오답노트 전형 같은 놈인데 다 오답노트를 말해주는 거라고 지금. 정답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오답만큼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 썸네일 제목 나와서 한국 정치의 오답노트 종합판. 아무튼 최소한 뭐 인신공격이라든지 너네 못되라고 한 말은 없어. 그거는 뭐 저도 보증합니다. 배은망덕은 조금 있다. 다른 적절한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적절한 말. 아니 솔직히 지난번에는 요거는 좀 과하다 했던 표현들도 있었는데 오늘 또 풀로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직업 바꿔라도 인신공격이 아니네. 직업 바꿔라 인신공격 아니야. 그런 정무적 강박이라면 이 직업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요거를 이제 축약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직업 바꿔 그렇게 됐던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게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나 문제가 많은 놈이야. 아니. 그러기에는 지난번에 너무 우리가 내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편에서 우리 매불쇼 많이 다룰 텐데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